미국 테크탑 10? 그렇죠. 미국 이거 테크탑 약간 10. 좀 입에 붙는데요? 네. 미국 테크탑 10. 네. 아 이거 쩍쩍 붙는다. 테크탑 10 네. ETF. 그리고 타이거. 침이 아 진짜. 작년에는 돌아보면 네. 대부분의 성장주들에도 그랬고 정말 호재가 많았어. 그쵸. 뭐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가 핫하게 반영이 됐고 네. 돌이켜보면 또 진짜 악재는 없이 호재만 많았던 시장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막 악재가 막 쏟아지는 거 이 그쵸. 기분 탓인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악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팬데믹 이후에 올라가면서 유례 없는 양적완을 하면서 막 퍼줄 때니까 막 퍼지면서 올라가던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주식 투자 붐이 불어서 들어왔었고 다 많은 높은 수익률을 걷어가셨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네. 그 파일럿들이 네. 여객기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잖아요. 네. 자동 오토 파일럿에 맞춰놓고 이제 그렇죠. 보기만 하는데 음. 이제 본인들이 직업이 딱 그 오토파일럿만 켜놓고 하는 게 없냐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느냐 했을 때 오토파일럿으로 가다가 순간의 위기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우리가 비행기 동체를 조종하는 게 파일럿의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으로 우상향해서 쭉 가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올해 와서야 비로소 이제 그런 난기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마주친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토파일럿 그냥 쭉 기상 이변 하나도 없이 쭉 가는. 너무 멋진 말인데요. 오토파일럿 이거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찾아보면 있지 않아요? 스크립트는 없는데 네. 제가 또 진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주식시장은 확실히 오토파일럿 장세였고 그냥 그걸 묻어가면 되는 올라타면 거였고 다 드시는 장이었죠. 지금부터는 난기류 네. 진짜 이제 파일럿의 그 실력이 난기류가 드러나는 거다. 계속적으로 난기류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나갑니다. 그럼 다시 또 오토파일럿으로 쭉 순항하는 때가 올 거고요. 이거 어디가 써먹어야겠다. 최근에 재밌게 읽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돈이랑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에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매크로를 모르시던 분들도 네. 매크로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금리의 또, 금자도 안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의 인자만 나오거나 네. 테이퍼링의 T자도 안 나왔는데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금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금리는 사이클이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요. 네. 근데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매크로 환경과 맞물려서 주식 가격과 동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는 굉장히 되게 민감한 존재 네.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번의 위기,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위기 네. 이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유례 없이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권에 계속 매입하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오른다. 혹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식처럼.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또 일종의 공식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따지려면 연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연준은 주식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연준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 안정. 네. 근데 이 물가와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로 또 다른 말로 풀면 이게 실물 경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기 안정을 유지하는 게 연준의 존재 이유. 근데 실물 경기가 안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럼 연준에서는 그냥 주가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이제 민감한 사항이 아닌 거죠, 연준한테. 네. 근데 최근에 연준이 계속 좀 민감하게 보는 거는 실물 경기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혹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기미가 보이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연준이 실물 경기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그들한테 맞는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은 저금리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인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처럼 신용 창출 경제 시스템에서는 신용을 계속적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돈이 도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 잘 갚고 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특정 주체들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2008년도에는 부동산이었고요. 근데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연준이 할 게 없잖아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도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실물 경기를 계속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들으면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 그런 네. 표현을 쓰죠. 통화정책 정상화, 예. 금리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인 시절을 다시 맞습니다. 정상으로 돌린 다음에 예. 이제 제자리로 이제 올려다 놓는다라는 그렇죠. 건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만 오르느냐 혹은 금리만 인상하느냐가 네.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성장이 지속되느냐, 예. 경제의 자생력이 붙어 네. 있느냐를 그렇죠. 봐야 되는 그게 제일 거죠.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금리 상승기에도 성장주의 주가가 오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리포트 중에서 뭐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네. 96년도에 금리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별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하나는 IBM. 근데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 윈도우 95라는 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윈도우 95가 PC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그전에는 IBM처럼 PC를 하드웨어가 리딩하는 산업이었어요. 네. 누가 컴퓨터를 잘 만드냐, 싸게 만드냐, 이쁘게 만드냐 이거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야 그거보다 이걸 운영하는 운영 체제가 더 중요한 거야. 네. 윈도우 95 한번 써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가고 IBM은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근데 이것도 다 금리 인상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을 또 했고 거기서 아하. 또 주가 차별화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됐던 거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투자자분들 잘 기억나실 텐데 네. 이 그래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네, 이거 어떤 저희가 만든 그래프인데 2016년도 3월부터 네. 보시면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페드가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고. 네, 기준금리가 2016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올랐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파란색 비슷하게 생긴 요 네. 선이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10년물 금리. 미국 최신년물. 예. 그래서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미국 국채금리로 10년물 금리도 같이 같이 올라가는 예, 거잖아요. 정점이 한 2018년도 11월이 정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 보면은 이제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해서 나스닥 상위 10개 종목,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성장주로 불리는 나스닥 10개 탑 10 종목들의 그걸 합성해서 만든 수익률이 주황선이에요. 네.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와 금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저희가 불과 한 2, 3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네. 이런 걸 잘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저금리 혜택을 보는 건 맞지만 네. 저금리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네. 금리 인상 시기로 도래한다고 해서 성장주가 다 같이 꺾이는 거는 그죠? 아니다. 아니죠. 또 그 중에서도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 보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같은 기준금리 같은 기간에 같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국채금리를 그려놨고 네. 이 주황색 내려가는 선은 뭐냐면 이제 월시어 대형 가치주 지수와 월시어 대형 성장주 지수를 이제 그 레이시오를 저희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은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주가 더 가치주보다 매력적이었던 구간이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금리가 올라간다고 성장주가 다 같이 꼬꾸라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만 또 투자를 하는 ETF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 ETF가 이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에 이제 국내에서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에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좋은 쪽으로 가다가 올해 다시 나쁜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네.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나와서 긴급 점검 좀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성장주들의 성장주,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있듯이 성장주들의 성장주가 또 있죠. 아하. 근데 그들이 바로 나스닥 1등, 10등이죠. 탑 10. 근데 얘네들만 모아서 이제 저희가 ETF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테마형 ETF로 만들기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성장 스토리는 이제 길게 갈 것이기 때문에 30개 종목, 50개 종목도 많다. 10개 앞에 있는 10애들만 추려서 가자.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의 이익의 대부분에 견인하는 게 이제 이 10개의 종목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ETF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지구상에 타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저기 돈나무 언니 그거는 이제 10개만 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들이 그 액티브 ETF. 자기네들이 또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나무 언니는 돈나무 언니 스타일대로 뭐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거고요. 저희는 딱 또 진짜 그냥 타이거는 타이거의 스타일. 네. 사실 이게 뭐 흑백 논리, 네.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별로 아닌데 또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냐 가치주의 시대냐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나누는 그럼 것도- 어떻게 담아야 네. 되느냐 막.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미래가 더 중요한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으로 치면 뭐 야구 같은 걸로 치면 루키. 루키. 지금은 이제 잠재력은 무한한데 네. 잘 키우면 뭐 리그 전체를 막 씹어 먹으면서 MVP 명예 전당까지 갈 수 있는. 대박 날 수 있는. 네. 그 FA 대박을 칠 수 있는 네. 거라고 보면 되고 네. 반대로 이제 가치주는 잘 해왔어요. 꾸준히 실전 경험도 많고 이제 근데 나이가 많아. 베테랑. 베테랑. 아. 예. 그래서 데려오면 그냥 즉시 전력 가면 돼. 즉시 전력감. 예. 대신에 얘가 뭐 중요한 순간에 한 방에 날려주는 선수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그냥 재밌게 나누시면 되는데 근데 투자자분들이 팀을 꾸릴 때 네. 스포츠 구단을 딱 팀을 세팅할 때 루키만 100%, 루키만 다. 나머지 아니면 또 100%다 베테랑으로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우승하기 위해서 네. 하는데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오래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굉장히 식상한 테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겹게 듣는 말이긴 한데 네. 잘 하기는 힘들고. 근데 지겹게 듣는 말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아까 서두에 파일럿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오토파일럿.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제가 이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네. 그 책에서 워런 버핏 순자산이 845억 달러로 나와요. 845억 근데 달러. 예. 이 중에 842억 달러를 언제 벌었냐면 50살 이후에 번 거. 저도 희망이 있네요. 있죠. 예. 네. 그 3억 그래서- 달러가 없어서 문제지. 근데 그쵸. 3억 달러란 시드가 그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서 있었지만 네네네. 845억 달러 전체를 봤을 때는 네. 842억 달러가 50살 이후에 번 돈이다. 음.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성공의 키는 워런 버핏이 75년째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가치주, 성장주 둘 다 투자하는 거 좋은데 성장주 비중을 좀 늘리는 거 추천드리는 거죠.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더 오래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래 투자하면 좋은 게 뭐냐면 뭐 더 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게 되게 텀이 되게 짧습니다. 그렇죠. 훅훅 변하죠. 예, 많이 변하니까 더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인생에 맞게 수익률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장하는 기업에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미래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앞에도 ETF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택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4월 9일 날 상장되는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 미국 테크 탑10? 그렇죠. 미국 테크 이거 탑10. 약간 좀 입에 붙는데요? 네. 이 10개에 대한 방법론 되게 쉬워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네. 리밸런싱해서 바꾸는데 이 1등부터 10등까지를 왜 모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당연히 뭐 애플은 이제 시가총액 1위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2등. 뭐 엎치락뒤치락을 했었죠. 그쵸. 뭐, 예. 네. 그리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 넷플릭스.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죠. 근데 어. 그만큼 식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잘 나가니까 반독점 청문회도 불려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문회는 아무나 불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 잘못해서 불려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가서? 얘네들이 불려 나간 건 야 너무 잘하잖아. 그만해 살살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부분에 반도체가 있고 뭐 PC, 인터넷, 모바일, 뭐 AI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네. 이 코어 테크놀로지기도 하고 실제 이런 기술들이 그 당시엔 다 혁신 테마였어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고 이제 메가 트렌드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이 코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있는 혁신 테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자율주행,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게임, 뭐 컨텐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 서비스. 요거요? 이 위에 있는 요 아이템들. 요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아, 그래요? 순차적으로. 너 앞서갔구나. 네. 다시 잠깐 내려오세요. 그래서 게임, 컨텐츠, 뭐 OTT, 헬스케어 이런 테마 혁신 테마들을 생겨난 거죠. 이 코어 테크놀로지 위에.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 혁신 테마들을 이 위에 있는 성장주들의 성장주인 10개, 테크 탑10 10개 기업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각자 영역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처음 만들어낸 그 최초의 혁신에 안주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10등 안에 들지 못했겠죠.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윈도우 95를 혁신했다가 예. 그게 일회성 혁신이었으면 지금까지도 시총 2위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클라우드나 다른 클라우드하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다 그런 애들입니다. 어.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어요. 리소스도 풍부하고 돈도 많아요. 혹여나 시대가 또 변하더라도 그쵸. 대응할 수 변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우수한 인력도 있어. 돈도 음. 많아. 뒤에 그래프 잠깐 보시면 지금 현금성 자산 보유 탑10 미국 기업 2020년 3년 기준으로 제가 뽑았는데 저도 이거 미리 보고 되게 네. 의아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테크 기업이라고 하고 막 성장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는데 돈이 왜 많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혁신 테마를 메가 트렌드까지 끌고 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돌았어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한 사이클 돌고 메가 트렌드에서 돈을 다 쓸어 모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 95, 클라우드까지 지금 쭉 혁신하고 있죠. 네.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돈이 제일 많은 회사들이에요. 웬만한 가치주, 뭐 굴뚝 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R&D에 투자도 적극적인 R&D도 할 수 있는 거고, 인력도 전 세계 우수한 인력들 다 여기 빨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수나 나쁘게 말하면 네. 블랙홀. 그렇죠. 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니 야 우리 돈 많잖아. 혁신 테마 될 것 같은 거 하는 애들 거 다 M&A 하자. 사자. 네. 그러면 이제 10개 테크 탑10 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얘네들이 인수한 기업들이에요. 그죠. 구글이 뭐 유튜브를 인수했던 네. 것처럼. 예. 그래서 성장주 혁신 테마 ETF 투자할 때 고르기 네. 어렵다. 내가 지금 미래의 그런 혁신 테마들을 정확히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네. 안에 있는 주식들을 잘 알고 있다면 본인이 종목으로 접근해도 돼요. 음. 근데 나는 그런 게 좀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10개 기업만 가져가도 꽤 인상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들이 계속 지속적인 혁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누군가 아니면 뭐 저한테 시켜서 진짜 잘 나가는 테크 기업, 성장 기업 10개만 추려서 액티브 ETF를 만들어봐 해서 만든다 해도 그렇죠. 거의 여기 다 들어갈 그렇죠. 거예요. 얘네들은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빠질 수 없고 네. 반도체 투자를 이제 유력하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 이렇게 또 장비 소재주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 이걸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도 ETF로 있겠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지금 여기에 ETF가 있어요. 뭐 아이셔스 SOXX라는 네. ETF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4월 9일 날 같이 이제 미국 테크 탑 10이랑 같이 해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렇죠. 추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막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도체 당연히 뭐 모든 거에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반도체는 그 슈퍼 사이클을 떠나서 원래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지금 있는 이 그림 그 10개 기업들 예. 코어 테크놀로지에 제가 반도체만 볼드로 해서 하얀색으로 처리해놨잖아요. 네. 제일 그러네. 중요하기 때문에 20세기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안 쓰이는 게 없고 20세기 산업의 역사 자체가 반도체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테크 탑 10에는 사실상 반도체 하는 친구들은 인텔. 인텔하고 엔비디아 그렇죠. 정도예요. 엔비디아가 그쵸? 들어있죠. 근데 나는 조금 더 반도체 쪽에 힘을 싣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보면 그쵸. 되는 건데 당연히 나스닥에서 반도체 쪽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제 100% 추정을 하는 건데 지수 자체를. 그렇죠. 지수 자체 추정은 패시브 ETF고요. 그래서 항상 원천이었고 이 반도체가 요즘에는 모두가 다 디지털화. 이걸 보시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본인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디지털로 가야 돼. 할 거 아니에요. 다들. 디지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하는데 그 디지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반도체고요. 예. 반도체가 탄생한 이후에 20세기 산업의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중요한 걸 떠나서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쪽에. 네. AI 반도체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남무 언니가 예. AI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AI 반도체 예상
규모,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50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는 22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 연평균 33% 성장을 하면서 예. 라고 해서 넥스트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캐시우드가 한번 꼽았던 적이 있고요. 네. 기존 반도체는 그냥 순차적인 처리, 그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였고 예. AI 반도체는 순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 이거를 병렬로 합니다.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데 쭉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네. 이런 AI 반도체가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뭐 빅사이클이 온다. 뭐 물론 네. 이제 반도체라는 게 좀 사이클이 있던 산업이기는 네. 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작되는 사이클에 지금 초입인지 막 사람들도 또 이제 타이밍을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조 바이든이 직접 반도체 챙기면서 네. 바이든이 새로운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정책 같은 것들을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조업까지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제조업도 생산을 못하는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 바이든이 직접 챙기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모든 디지털 기술의 원천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슈퍼사이클 얘기 하면서 나오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실제로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미국 정부의 적극 지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떠나서 반도체는 그냥 항상 중요하다. 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네. 아,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월 9일 날 네.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참 그거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게 사실 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네.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반대의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